우리 법 까놓고 말해볼까? 세상에서 가장 합법적인 싸움, 변호사들의 시원한 액션 토론쇼, 법까 말까.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변호사 전수련입니다. 두 분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이민정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현 변호사입니다. 프로그램 룰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압이 원래 높은 편인데 네.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즐겁게 하려고 왔고요. 네. 제가 원래 기본 심박수가 높습니다. 제가 숨도 안 쉬어져가지고. 찬반 입장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네, 민정 변호사님께서 멀리 있는 것 골라보겠습니다. 트릭을 한번 쓰셨네요. 저는 이동하겠습니다. 네네. 현장에서 이렇게 랜덤으로 입장을 정한 거기 때문에 변호사님들 본인 개인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TV에서, 너튜브에서, 기사창에서 요즘 언급만 했다 하면 시청률 1위를 찍는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불륜이죠. 이민정 변호사님 변론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불륜 정말 나쁜 짓이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나쁜 파렴치한 짓인 거는 맞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이불 속까지 개입한다?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거고요. 이불 속에 법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말은 조금 고민은 돼요. 이미 법은 이불 속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수많은 성범죄도 개인의 성관계를 법이 들어가서 막 규명을 하잖아요. 근데 왜 간통죄만 다르게 봐야 되지? 라는 생각에서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불 그 단어에 너무 꽂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불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에요. 국가가 개입하는 건 신중해야 돼요. 실제로 간통죄가 존재할 때도 오히려 힘을 아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신중하게 개입을 해왔던 거죠, 사실은. 국가가 일단 형법이 있으면 그 자체로 개입이라고 저는 보는 거라서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정말 피 튀기는 대결. 굉장히 표정은 냉정하신데 지금 심박수는 거의 뭐 치솟고 있습니다. 혹시 이민정 변호사님께서는 간통죄가 존치하던 예전 그 시절을 지금 기억하고 계시나요? 간통죄가 그 존재하던 2015년 이전에도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형사소송법 규정상으로 간통죄로 배우자를 고소를 하려면 일단 이혼이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간통죄로 실제로 고소를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되더라도 실제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이제 없었고요. 비교적 가벼운 뭐 집행유예 정도의 형에 그쳤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이 됐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 의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나 연예인 아니면 뭐 대기업 종사자 이런 사회적 지위가 좀 있어서 쉽게 말해서 좀 잃을 게 많은 분들에게는 이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그 굉장한 부담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실효성이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위자료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던 게 사실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돈이 그럼 없는 사람에겐 실효성이 없다. 그거는 다르게 생각해요. 위자료를 줄 수 없는 사람이 형사처벌이 전제가 되어야 돈이 나오겠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겠죠. 그거조차 없으면 그냥 민사소송하고 나는 못 줘. 나 파산할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자료를 높게 받는 수단으로 간통죄가 악용됐다고 하는데 저는 악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위자료를 확보를 해주는 수단으로 쓰인 거는 선용된 측면도 있다. 사적 보복 측면도 역시나 많이 생각하게 돼요. 일반인의 사적 그 보복 감정은 되게 존중받아야 될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SNS에다가 막 그런 보복성 글을 올린다거나 회사 찾아가서 피켓팅을 한다거나 그걸 국가가 다 수용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너무 많은 말이 나올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보복 감정이 충족이 되지 않았다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주에서는 사형시킬 때 피해자의 유가족이 참관을 하게 해요. 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이 죽는 장면을 봄으로써 뭔가가 하나의 해소가 되는 걸 우리는 사실 알고 있죠, 직관적으로. 간통죄 또한 그래요. 사적 보복에 나선다는 거는 국가가 뭘 안 해준다는 국민들의 그 불신의 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법이 존재한다는 거. 저는 이 상징성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오히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이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 부분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2015년이니까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 당시에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에 어떤 민사나 가사 사건의 위자료 수준과 현재 위자료 수준이 크게 상향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형사상 간통 행위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이게 형사상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말 직접적인 성관계의 증거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제 입증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형사상 간통죄가 없어진 이 시기에 민사나 가사에서 우리 법원의 그 부정행위, 불륜, 외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완화되고 있어요. 어, 점점 더 네. 넓은 범위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 직접적인 성관계의 증거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부정행위를 더 점점 넓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좀 금전적인 보상이 더 주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게 두 분이 표정 변화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심박수가 130을 차게 나와 있네요.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스트레스의 달인들이 아닌가 정말 생각이 듭니다. 분류는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증거도 말씀하신 대로 민사소송에서 일반인이 증거 찾기 너무 힘들죠. 이게 형벌 조항이 존재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나설 수 있다면은 돈이 없고 조금 자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사람은 사실은 돈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통죄가 존재함으로써 불륜을 저지르고 싶은 사람들을 혹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정확히 일반 예방주의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형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움직임이 다른 거죠. 국가가 어쨌든 개인의 가장 내밀한 그런 민감한 영역에 형벌권을 개입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사실은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부작용이 더 많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 순간에 나 간통죄 지금 이거 범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이제 저는 의문인 거고 이제 생각이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종 변론 한번 들어볼게요. 이민정 변호사님.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내 반려자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외도를 했다. 정말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배우자를 내가 형사 고소해서 형사 처벌받게 한다고 그 상처가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지, 처벌받은 당사자는 정말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을 할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금융치료 쪽으로 주력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민사상 또는 가사상 손해배상을 외도를 한 배우자나 그 상간자를 상대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의뢰인분들이 상담을 오시면 저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한 땡겨서 받아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상담을 할 때 안타깝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 아직까지 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그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금액이 한 2천만 원 안팎 정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금융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륜이 갖는 거는 저는 고통의 깊이든 그 넓이든 그 퍼져나가는 정도는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 가족이 다 피해를 볼 겁니다. 그 자녀들이 겪는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간통이란 행위는 명백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수의 국민이 동의한다면 부활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는 고공행진을 달리고 계십니다. 높아요? 혈압약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높은 것 같은데요, 저? 민정 변호사님께서는 차분하게 잘 유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은 하트의 측면에서 심박수가 계속 고공행진하셨던 김 변호사님께서 안타깝게도 패배하셨는데요. 승부차기 안 하나요? 그래? 오늘 사실 주제 자체가 이미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김 변호사님께서 사실 별로 하실 얘기가 없지 않을까라고 제가 내심 기대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 논리적으로 말씀 잘해주셔서 저도 살짝 흔들릴 뻔했습니다. 네,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심박수를 재는 거 좋은데 원래 심박수를 검증 기록을 내서 거기서 플러스 몇 %를 해야 공정한 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님 건강검진을 꼭 최근에 가봤는데 너무 멀쩡했는데 이상한데요. 두 분 변호사님 모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분의 의견에 더 공감하셨는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법 까놓고 말해볼까? 세상에서 가장 합법적인 싸움, 변호사들의 시원한 액션 토론쇼, 법까 말까.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변호사 전수련입니다. 오늘 토론에 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온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인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이나 각오 같은 거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팩트로 심장폭행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뵙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꼭 이기겠습니다. 젊은 패기가 느껴집니다. 유수인 변호사님, 벌써 초반부터 지금 심장박동수가 아주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혹시 중간에 너무 힘드시면 잠깐 말씀 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찬반 입장부터 결정해 보겠는데요. 저 볼까요? 네, 네, 이제
현장에서 랜덤으로 입장을 정하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의 개인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죠. 바로 스토킹 범죄입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말을 해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던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돼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변론을 시작해볼까요? 네, 그 전에 혹시 유수인 변호사님 반의사불벌죄 한자로 쓰실 수 있나요? 한자로요? 네. 네, 심박수가 고행수라고 있는데요. 아니요. 쑥스러운 쓸 줄 나쓸지 모릅니다. 모르죠. 네,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뜻을 풀이를 해보면 의사에 관해서 벌할 수 없는 죄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국가에서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국가에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 스토킹 범죄를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는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별개로 이제는 국가가 좀 나서서 처벌할 만한 범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성범죄도 예전에는 친고죄랑 그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둬서 피해자 의사랑 다르게 이제 처벌을 국가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3년에 이제 다 법을 개정을 해서 친고죄랑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다 삭제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피해자 의사랑 상관없이 국가에서 성범죄에 한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다 보니까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살인까지 발생을 한 겁니다.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조항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처벌도 피해자 의사에 맡기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취지로 원래 반의사불벌죄가 규정이 되었었던 거거든요. 친구, 동료, 연인 간의 관계 기반형 이게 스토킹 범죄가 80%, 90%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타 범죄보다는 처벌을 원치 않은 경우가 훨씬 많고 피해자들의 안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분 변호사님께서도 차분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아주 심박수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 2차 피해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피해자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합의를 종용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스토킹 피해자들 상담해봤을 때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고소를 하시는 게 아니고 가해자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이런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피해자한테 불리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킹 범죄로 입은 그 정신적 피해나 치료비 이런 것들도 민사소송으로 다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민사소송 배상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형사일 때보다는 합의의 처리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 가해자의 피해 회복과 신속한 합의 유인이 떨어진다는 게 피해자에게 불리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했던 사건인데요. 피해자와 피해자가 실제 연인 관계였고 관계가 끝났는데도 가해자 쪽에서는 집을 이제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결국 이제 피해자는 이를 참지 못해서 고소를 했는데 제가 가해자 변호를 했었거든요. 변호사님 어차피 저는 뭐 벌금형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잘못한 행위인지 알고 계시지 않으냐. 합의는 중요한 거다. 결국은 이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가해자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에게 좀 불리한 점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 심박수가 내려갈 생각을 안 하네요. 마음이 정말 타오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유수인 변호사님 반의사불벌인 죄 5개 이상 생각나시나요? 네, 5초 드리겠습니다. 폭행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3, 2, 1. 죄송합니다. 네. 심박수 기가 폭발하겠는데요. 변호사들도 사실 평소에 뭐 반의사불벌인 죄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외우고 다니지는 않아요. 일반인인 스토킹 가해자들도 뭐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뭐 새로운 스토킹 행위를 한다던가 이럴 것 같지는 않고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그 자체로 스토킹 범죄를 늘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범죄자가 그냥 양산된다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이사 불벌죄가 존재할 때보다 어쨌든 처벌받는 범죄자가 늘어나는 거는 기정사실화돼 있고요. 제가 어떤 기사를 한번 봤는데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예를 들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도 오히려 잘 지내고 싶은데. 네, 잘 지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수사기관의 보호를 받고 싶거나 일시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싶어도 사실상 스토킹 행위로 고소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처벌받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고소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의 의사를 좀 더 고려해주면 고소 행위가 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의 승패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하트는 끊임없이 110 이상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좋은 승부였어요. 아, 네. 오늘 이제 이런 게 첫 촬영이라 너무 이제 긴장을 했었는데 무사히 잘 맞춰서 네. 좋고 이런 촬영을 또 처음이고 굉장히 긴장되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의 의견에 더 공감하셨는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까놓고 말해볼까? 말해볼까? 세상에서 가장 합법적인 싸움, 변호사들의 시원한 액션 토론쇼 법까 말까.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변호사 전수련입니다. 오늘 토론에 변호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 변호사의 소속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큰 웃음을 위한 두 분의 날선 공격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 더 낮춰야 할까요? 현재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고 있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찬반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위바위보로 정할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가위바위보. 네. 저 이유가 있습니다. 예. 네. 청소년들의 흉악범죄가 언론에 나올 때마다 아주 주목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소년법이죠.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상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이들을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받는 처분은 어느 정도일까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경찰, 검찰,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년 보호 사건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호처분이라는 걸 받는데 교육수강 같은 게 있고요. 사회봉사 같은 게 있고 이제 가장 중한형으로는 소년원에서 2년 동안 송치되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 성인들이 받는 법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맞습니다. 있네요. 지금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 현재 만 14세 미만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14세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강력범죄, 심지어 살인, 성폭력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를 않아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원래 소년법은요, 우리 어리고 순수한 아이들을 보살펴서 교화하고 교정해가지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자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요걸 가지고 악용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실제 사례를 한두 개 들어드리면 이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남학생이 나 촉법소년인데 어쩔 거야 때려봐 이러면서 자기한테 술을 팔지 않는 편의점 점주랑 점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중학생이에요. 필로폰을 사서 동기들하고 투약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마약범죄. 그런 거를 저지르는 경우에 단순히 보호처분, 봉사활동 몇 시간 이런 거 가지고는 교화가 어렵다.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살 더 낮춰서. 미숙한 학생들이에요. 누구나 다 초보 운전 시절 있잖아요. 받기도 하고 뭐 기수도 내고. 근데 그 친구들은 아직 인생에 있어서 초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저기 휩쓸릴 수도 있고 아직 뭔가 확정적인 자아관이 형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오는 소년 사건이 이런 거 보면 경미한 사건이 되게 많아요. 담배 절도, 오토바이 절도해가지고 무면허로 타고 도망다니는 거, 이제 뭐 여학생들은 화장품 이런 거 좀 로드샵에서 훔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대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케이스를
포섭시키기 위해서 소년법도 개정해야 되고 형사 미성년자를 규정한 형법상 제9조 조문도 바꿔야 되고 이제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좀 불필요한 일들이 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아주 좀 일부의 사건만 놓고 전체로 확대하는 좀 일반화하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경우 나이가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춤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옵션이 하나 생길 뿐이지 무조건 단순 절도, 무슨 화장품 훔친 친구들을 무조건 교도소 보낸다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 자체가요. 1953년도에 제정됐을 때랑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무려 70년 전이에요. 네. 그런데 70년 전 그 소년들에 대한 개념과 지금의 소년들의 개념이 과연 같을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효진 변호사님, 네. 우리가 야근에 시달리잖아요. 네, 그렇죠. 밤중에 10시, 11시 시달립니다. 네. 어두운 골목길, 중1, 덩치가 좋은 남학생 한 5명이서 아이고. 물이 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서운데요? 심지어는 뭐 담배도 좀 피우고 있다. 그 골목길에 그냥 안전하다, 착하다 생각하고 지나가실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쫄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같으면 돌아갑니다. 더 이상 그 옛날 개념에 10살, 12살, 13살에 어리고 순수하고 우리가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개념의 나이로 볼 수 없는 시대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 형사재판을 못 받으니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네. 8, 9, 10호가 소년원 가는 거예요. 네. 8호가 1개월, 9호가 6개월, 10호가 2년이에요. 그 친구들이 느끼기에 거기가 과연 내 집같이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그 친구들은 그거를 형벌, 처벌로 받아들여요. 똑같아요, 어차피. 봐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교도소 가면은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오히려 소년원이 더 조금 적합한 그런 환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교도소 가면 범죄를 배워갖고 나와요. 아이들이. 네. 예. 중요한 거는 소년원 2년원이 맥스잖아요. 자,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성폭행을 했어요? 어려요? 그렇다고 다 면책이 됩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피해자는 어떻게 해요?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얘기죠. 12살 남자아이가 9살 불과 자기보다 3살 어린 여아에게 유사성행이랑 구강성교를 시키고 말하지 말라고 폭행 협박을 했어요.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촉법소년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2년이 맥스 그리고 전과도 없이 깨끗하게 사회에서 살 수 있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을 것인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과연 될 것인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효과라는 게 꼭 처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경고의 효과, 암시의 효과, 난 더 이상 촉법소년으로 면제될 수가 없구나. 더 조심해야겠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법의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거 좀 반대합니다. 네네. 우리 변호사들끼리 얘기하니까 네. 꽂아놓고 네. 다 아시잖아요. 우리 뭘요? 법 철학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배운 이 적이 처벌을 없어요. 굉장히 강화한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느냐? 네. 전혀 아니에요. 이게 범죄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니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런 법 정책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무조건 올린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 만나보면 대부분 다 가정이 불우하거나 사랑을 못 받거나 케어를 못 받거나 사회 시스템적으로 뭔가 부조를 못 받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정말로. 물론 잘못했으니까 이 친구들한테 책임을 묻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게 온전한 이 학생의 이 아이의 책임일까? 우리 사회가 더 이들한테 뭐 베풀어주지 못한 그러한 책임도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닐까? 어른들한테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게 진짜 이 아이들 비단 이 아이들만의 책임인가? 나의 책임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어린 학생들 교정교화해서 건전한 성인으로 제 몫을 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강력범죄의 저연령화가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촉법소년의 연령 자체를 현재 실정에 맞게 한 살 낮추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의 승패를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결과는 2대 3으로 김희진 변호사님 승리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후배님. 네,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승리를 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 이제 이효진 변호사님이 소년 사건 많이 하시다시피 직접 겪으신 것이 많으니까 실제로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 어릴 때 좀 잘못을 했더라도 교정 교화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국가에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희진 변호사님이랑 토론해서 너무 좋았고요. 드는 생각이 그래요. 우리 이제 아이들을 조금 관대하게 그래도 아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는 사회적인 문화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 청소년들을 위한 좀 따뜻한 시선 이런 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좀 우리 아이들 좀 사랑의 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님 같으세요. 따뜻하게. 여러분은 어떤 변호사님의 의견에 공감하셨는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더 까놓고 말해볼까? 세상에서 가장 합법적인 싸움, 변호사들의 시원한 액션 토론쇼 법까 말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변호사 전수련입니다. 오늘 토론에 두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먼저 김희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호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그램 룰 설명드리겠습니다. TMI를 하자면 저 개인적으로 저혈압입니다. 심박수 올리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솔직히 약물을 복용하고 왔습니다. 예, 위험 발언이시죠? 예, 이미 지금 무항청심환을 먹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차분한 상태고요. 아마 이 변호사님께서 제 심박수 올리는 것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 학교 선후배 사이시라고 들었는데요. 부디 토론을 통해서 우정에 금이 가지 않도록 예. 하지만 즐거움을 위해서 겉모술수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네, 오늘의 주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과연 필요할까요? 한번 찬반 입장 먼저 결정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앞에 있는 종이 랜덤으로 한 번씩 뽑아볼게요. 선배님 먼저 제가 제가 먼저 레이디 뽑을까요? 퍼스트.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두 분 펼쳐주실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변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유명인들이 SNS에 배우자의 불륜과 폭력적인 결혼 사실을 밝히면서 파경을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되려 이들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또 주장이 있어서 대중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호진 변호사님께 한번 쉬운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이제 형법 307조 1항에 보면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조문이 있어요. 요거를 조금 이제 법리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 절하를 가져오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공연성이라고 하는데 공공연하게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이나 어떤 장소에다가 이제 퍼뜨려 놓는 거, 온라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옛날로 따지면 무슨 벽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허위 사실을 말해서 죄가 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을 말해서 죄가 된다는 게 사실 저희가 뉴스를 보면은 누가 누구한테 뇌물을 줬다, 뭐 어떤 유명인이 마약을 했다 이런 말들이 더 있잖아요. 네. 그런 사실들이 다 죄가 된다는 게 다 그럼 명예훼손죄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라 그래서 죄가 되긴 하지만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그걸 또 처벌 안 하거든요. 우리 법제가. 이제 언론기관은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목적을 가진 보도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할 뿐이지 원칙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쟁점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을 말한 게 죄가 된다? 김희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뜻 보면은 사실을 말한 게 죄가 되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제 주변의 변호사가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야, 잘못을 했는데 사실을 말하는데 왜 죄가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한테.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힘든 시절이 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안 계셔서 고아로 자란 분도 있을 수 있고 성 정체성이 동성애자인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다 개인의 사생활이에요. 굳이 내보내지 않죠. 하지만 자기의 의사랑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아우팅 당한다고 하죠. 그게 사회적으로 공개가 됐을 때 그 사실을 몰랐던 친구, 지인, 애인, 가족,
동호회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요즘같이 SNS나 유튜브가 이렇게 범람한 시대에는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는 이 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김유진 변호사님 너무 별로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중간에 두 분이 모두 다 심박수가 굉장히 치솟고 있는데요. 아 진짜요? 그래서 초반부터 아주 흥미진진한 결과가 아주 기대됩니다. 선배님 좀 살살 좀. 네, 이어서 그럼 어떻게 사실을 말한 게 죄가 되냐? 유진 변호사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을 말한 것이 그게 죄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헌법상에 표현의 자유가 또 있거든요. 표현의 자유도 있는데 내가 사실을 말하는 게 내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에 해당되는데 내 뚫린 입으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최종의 수단인 국가가 개인한테 가할 수 있는 형벌을 내린다는 거는 사람들의 입에 표현을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형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거를 정말 형벌을 가해서 전과자를 만든다? 이거는 좀 정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이유진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피해자에게 좀 가혹한 법이라고 생각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이제 고인이 되셨던 표예림 씨 사건도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학폭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게 또 굉장히 방송에서도 특집으로 다룰 정도로 됐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받아서 그 가해자들의 신상을 누군가 올렸더라고요. 근데 표예림 씨도 그게 뭐 가담이 됐었겠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쫙 이제 퍼졌었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표예림 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메인으로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자인데 피해 사실을 가해자를 특정해서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소인이 돼버린 거예요. 힘들게 학교폭력을 견뎌왔었고 그걸 이제서야 좀 공론화시켰는데 또 내가 어떤 피의자로서 고소를 당해서 형사에 휘말린다?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겠죠. 그래서 이제 유명을 달리하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아니라고 하는 걸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가해자라는 걸 가해자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함구하고 재갈을 물리게 한다는 것은 저는 사회정의에 반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표현의 자유 말씀하셨는데 표현의 자유 당연히 중요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죠.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는 것이죠. 최근에 성추행 피해자가 SNS에 가해자, 성범죄자의 판결문을 올린 적이 있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다는 이유로 온 천하의 SNS로 그 사람이 이런 범죄를 하는 성범죄자다 이렇게 올린 거죠. 이 범죄자는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는 2차 가해, 2차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피해자의 피해는 마음 아프지만 표현의 자유가 그 이상의 이미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넘어서는 처벌까지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되느냐, 그게 표현의 자유의 그 범위 안에 허용될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두 분 변호사님 말씀 한번 종합해 보면 헌법상에 보장된 이제 중요한 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생활의 보호라든지 표현의 자유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두 개 하나의 권리인데 하나를 보호하면 하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저울질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럼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한번 최종 변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좀 전근대적인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일단은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유엔에서도 2011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라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어요. 그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좀 전근대적인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률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면 재판부에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게 개인이 정말 억울해서 표출한 경우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를 좀 넓게 포섭을 해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지 않고서도 정당한 표현에 대해서 처벌을 면해줄 수 있는 관용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원칙은 폐지, 안 되면 공공의 이익이라도 좀 넓게 해석해달라.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그 공공의 이익에 한정하면 얼마든지 무죄가 됩니다. 실제로 사례가 있는데요. 배드파더스라고 해서 나쁜 아빠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육비 책임을 져버린, 그러니까 이혼하고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는 이런 아빠들,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같은 경우 결국에는 대가성이 없었고 공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땡땡 동물병원이 과잉 진료로 내 강아지가 죽었다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언뜻 보면 명예훼손죄 같잖아요.
하지만 작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 죄 자체가 전면 폐지가 된다면 그래? 그럼 사실 적시 막 올리자. SNS 올려도 죄 아니래. 처벌 안 받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올릴 거란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2011년도에 유엔에서 권고했다고 했잖아요. 무려 13년 전 얘기예요. 그때는 이렇게 SNS, 인별그램, 유튜브가 활성화될 거라는 걸 모르고 사실 적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 이렇게 권고한 거죠. 근데 지금처럼 지하철에서 잘못을 한 영상이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그러한 사생활 침해 그리고 2차, 3차 가해자의 그 행실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해자들의 입을 막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택할 수 있는 방식이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합법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느리고 힘들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피해 회복을 해야지 너무 쉽게 온라인이나 SNS에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퍼뜨려서 가해자의 가족과 친족과 제2차, 3차 피해를 일으키게 되는 건 잘못이라는 거죠. 신호등 파란불 기다리기 너무 짜증난다고 해서 무단횡단을 하는 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은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막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왜 잘못을 했어 그러면? 유죄 판결이 났으면 어쨌든 죄를 지은 건 확실한 건데 너무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해 준다? 물론 이건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만 피해자를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네, 최종 변론 잘 들어봤습니다. 심박수가 두 분이 너무 차분하신데요. 네, 두 분 정말 프로 변호사답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오늘 토론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토론 어떠셨을까요? 저는 너무 유익했고요. 또 오랜만에 우리 이효진 변호사님 뵈서 너무 반갑고 둘이 이제 변호사로서 성장한 모습을 서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너무 따뜻한 말씀이십니다. 후배님께서는 선배님께 한번.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따뜻하게 답하면 재미없잖아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역시 프로 변호사님들 탔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두 분 변호사님 의견 들으면서 어떤 의견에 더 공감하시는지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법 까놓고 말해볼까? 세상에서 가장 합법적인 싸움, 변호사들의 시원한 액션 토론쇼, 법까 말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변호사 전수련입니다. 오늘 토론에 두 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김주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주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정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룰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의 주제, 일반인 예능 출연자 보호해야 할까요? 찬반 입장부터 나눠볼게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두 분 변호사님께. 요즘 혹시 즐겨보시는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그 솔로들이 나오는 프로그램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핫한 프로그램 네, 잘 보고 너무 계시군요. 핫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혹시 이 변호사님은 보고 계신 프로그램 같으신 네, 거? 저도 그 프로도 즐겨 보고 있고요. 연애를 환승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OTT에서 빠지지 않고 탑10에 드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인들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연애, 서바이벌, 여행 등 아주 다양한 테마에서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연자들은 뛰어난 외모와 스펙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악성 댓글과 신상 털기는 기본으로 해서 불륜과 폭력, 짝퉁 소비까지 아주 거짓된 생활들이 일파만파 폭로되면서 2차, 3차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첫 번째 쟁점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 출연자들은 공인일까요? 일반인일까요? 일반인은 공인인가? 변호사로서 법리적으로 말하는 건 그렇진 않아요. 다만
공적인 공간이잖아요. 방송은 그 공간에 내가 동의해서 나갔어요. 이게 방송으로 나갈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성격이 꽤 강한, 하지만 공인은 아닌 그 중간쯤 어디에 있는 사람으로 볼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뉴스에서 잠시 인터뷰를 한 그런 일반인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니라 수천 수백만에 달하는 구독자를 가진 그런 인플루언서들은요. 특히 MZ세대에게는 연예인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사실 그로 인해서 얻는 금전적인 이익도 상당하죠. 연반인 인플루언서들의 경우에는 잠재적 공인 정도로 우리가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제가 쟁점을 하나 찾았는데요.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또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연반인들은 자기가 원해서 여기서 선택적으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따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자발적으로 출연했기 때문에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자발적으로 출연을 한 게 재판에서도 고려가 돼요. 예를 들어서 실제 판례에서는 뭐 일반인이 방송에 출연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사건을 제가 한 게 있는데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한 것만으로도 동의했다고 본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있어요. 근데 자발적 선택을 하고 나왔으니까 수인할 의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 할리우드나 넷플릭스 같은 뭐 글로벌 그런 제작사와의 일반인 출연 계약서는 진짜 두껍고 자세해요. 근데 우리 방송 관행은 사실 그렇지 않죠. 특히 일반인 출연하는 건 더더욱 뭐 기획사도 없잖아요. 일반인이 뭐 자문 변호사를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예능 콘텐츠를 나간 적이 있거든요. 일반인 예능 콘텐츠에 나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막 수십 대가 있고 조명은 밝아서 막 눈을 못 뜰 정도고 그러니까 갑자기 걱정은 되더라고요. 내가 혼잣말로 혹시 이상한 말 한 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또 편집하다가 방향이 바뀔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엄청 자기 검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혼잣말 하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 선택이었다고 해도 내가 그 촬영의 범위, 뭐 시간, 컨텐츠의 내용, 방향을 동의한 거는 또 아니거든요. 제작 주체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반인 출연자라면은 좀 많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일반인들이 진짜 방송에 나올 정도면은 굉장한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고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촬영 현장에서 이제 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제작 측, 방송 측에 보호할 책임이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나저나 변호사님 출연하신 프로그램이 너무 궁금한데요. 끝나고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자발적 출연이니까 모든 책임이 출연자한테 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변호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변호사님 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을까요? 심박수가 그럼 변호사님 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을까요? 왜 출연했냐? 일단 하나는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런 물론 순수한 의도도 당연히 있으셨겠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홍보의 시대고 자기 PR의 시대이기 때문에 각종 전문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대기업 종사자들이나 출연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유명세를 얻어서 자기 직업상으로도 약간의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도 사실은 저는 솔직히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민낯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그 예능의 매력이기 때문에 뭐 어떤 대본이나 100%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방송의 취지라던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다라는 정도는 일단은 인식하고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약간의 리스크는 감수를 하고 출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마디로 잘라 말하자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명세에 따라오는 게 이제 구설수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얻는 유명세 그리고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득들이 있다면 네. 거기에 항상 이제 유명세에는 악플이 따라오게 되고 네. 구설수가 따라오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약간은 감수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그렇다고 다 감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일반적인 민영사 절차로 네. 본인이 정원하면 법적 구제를 받으면 되니까 네. 굳이 이 방송국이나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사는 일반인 출연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다 명확하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호할 책임이 있고 네. 인정되고 드라마 제작 현장을 간 적이 있는데요. 제작 현장이라는 곳에 왔을 때 PD는 진짜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인원을 한 번에 통솔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기도 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반인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뭔가 무리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뭔가 나한테 원하는 게 이거 같아 하면 갑자기 무리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건 연예인도 그럴 수 있고 일반인은 더 그럴 수 있고요. 저는 그게 인간의 되게 취약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 현장, 제작 현장 그게 또 길어질 경우에 그리고 그게 일반인일 경우에는 조금 극대화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방송사 혹은 제작진 그러니까 이런 걸 업으로 하는 분들은 사실 알잖아요. 근데 여길 처음 온 사람은 그냥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낯설고 시키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복종해야 될 것 같은 의무를 막 생각한다는 거죠.
거기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라면은 나 여기서 나 못하겠어요라고 말을 하면 나 막 거액의 위약금 무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까지 가미가 되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취약한 심리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예 선제적으로 많은 의무를 부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후적 구제 뭐 할 수 있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소송이 있어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사전에 많은 설명 의무와 많은 고지 의무가 방송사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민정 변호사님은 더 말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반인 출연자들이 이렇게 예능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방송국이 일반인 출연자의 과거 행적 때문에 리스크를 갖게 되는 경우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시즌 1로 이 프로그램이 완전 성공적으로 끝나가지고 이제 시즌 2를 한창 잘 찍고 있었는데 그 시즌 1에 뭐 출연했던 어떤 사람이 과거에 어떤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막 이런 일들이 밝혀지기도 했었고 그렇게 되면은 아예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거나 뭐 연기가 되거나 여러 가지 이런 방송국에 피해를 미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연반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방송국에 어떤 특별한 보호를 요구를 한다면 그러면 출연할 때 어떤 연예인과 같은 그런 약간 계약상의 의무도 부담하는 게 좀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면 최종 변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진짜 컨텐츠 출연해가지고서 많이 힘들어하는 거는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너무 전혀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뭐 돌싱이세요? 유자녀세요? 근데 막 그런 자녀에 대한 공격이 들어온다거나 뭐 돌싱이 된 뭐 어떤 경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집요한 공격을 하는데 그게 막 허위 사실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보호는 사후적인 책임을 포함한 개념으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방송 제작자, 방송 제작에 관여하는 분들은 거기에 전문성을 우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맡기는 것처럼 이게 사후적으로 너무 큰 여파를 미치지 않도록 사실 애초에 주의해야 될 책임과 이게 일파만파 퍼졌을 때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의무가 같이 부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연자가 물론 이제 방송국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방송의 취지와 목적을 다 듣고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난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수가 있고 거기에서 얻는 어떤 명예훼손이나 심각한 어떤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다 감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라든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개인적인 구제 절차를 통해서 그거는 해결을 하면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특별한 보호가 더해지려면은 일단은 이 연예인, 연반인, 공인을 구분하는 이 경계선부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부분이 너무 명확치가 않다. 지금 또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연예인, 뭐 일반 예능 이런 것들이 날이 갈수록 또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계선상이 너무 모호해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딱 규정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의 승패 가려보겠습니다. 하트는 두 분 다 굉장히 흥분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모두 다 이미 소진을 하셨고요. 혹시 오늘 뭐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변호사님부터. 프로그램 취지가 이제 말로 싸우자라는 취지라서 살벌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었고요. 상대방 변호사님 의견을 들으면서 제 생각이 좀 변화되는 것도 느꼈고 네.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오늘? 토론은 늘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심장 박동을 재니까 내가 생각을 뇌로 하고 살지 않았구나. 심장으로 하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심장박동기를 해서 아주 마음이 뜨거우신 분으로다가 오늘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호사님 의견에 더 공감하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